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 그리고 이제 현재 심판정에 이제 나와서 이거를 이제 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발언하는 거를 다 주장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읽을 수 있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애국 시민하면서 이제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는데 오히려 당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처음에 조금 거리를 뒀다면 오히려 지금은 더 가까워지고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헌재 앞에 대통령 변론 출석한 날에 대통령 석방하라며 지지자들 몰리고 수인번호 0010 당신과 함께라고 새겨진 붉은 티셔츠까지 지금 판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입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메시지를 많이 생산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보다도 훨씬 이미지가 강렬하고 그렇게 나와서 오히려 국민의 메시지가 먹히지 않고 있거든요. 지영치 기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예. 그 박근혜 탄핵 사태에서 국민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죠. 그때는 그렇게 한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정부를 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았지만 그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결국엔 정치가 앞으로 가지 않고 퇴행을 했단 말입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탈원전이니 결국엔 민생과 관계없는 온갖 주장을 5년 동안 펼치면서 결국엔 국민들은 집값만 오르고 더 힘들어지고 아니 촛불 들고 나왔더니 박근혜 탄핵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결과는 이게 뭐야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5년밖에 못 가고 그 정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12.3 계엄 사태가 났을 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며칠은 그렇게 사람들이 경악했지만 며칠을 지나고 보니 아, 대통령이 왜 저렇게 됐을까? 아, 저 근저에는 무려 29차례에 걸친 탄핵 난사 이러한 야당의 저런 행동들이 그게 결국에는 원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냥 그렇게 탄핵을 시켜서 그 민주당이나 야권의 새로운 정부를 준다고 한들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해서 지금 차근차근히 왜 계엄이 일어났고 그리고 계엄 과정은 어땠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새로 올라가고 그리고 뭐 심지어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됐다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박근혜 학습용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니까 박근혜를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더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탄핵 심리도 한번 자세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매주 2번씩 나와서 저렇게 변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아는 것이고 아마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면서 여론을 움직인다면 탄핵 결과도 어제 이진숙 뭐 탄핵 심판이 4대4로 뭐 팽팽하게 맞섰는 것처럼 결과는 모르는 것 아닌가. 결국 지금 앞으로 전국 판세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따라서 굉장히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 이영길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을 이제 손절하지 않고 결국 이제 동조화되면서 가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이제 겹치면서 오히려 뭐랄까요? 그 장기적으로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거를 알고는 있더라고요. 알고는 있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커다란 수레가 굴러가는데 이 수레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래서 이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수레를 이렇게도 바꿔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 흘러가는 이 수레에서 묶여가지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본인들 내부적으로 그 혼란감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게 있지만 이거를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 수레의 줄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혼란감들을 많이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이 추경철 위원님께서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학습이 돼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입니다. 예. 박영수 특검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하는 과정을 너무 잘 보고 그거를 가속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몰락 과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쪽 이 변호인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전략은 크게 보면 하나다. ABP다. 애니싱 but 박.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간다. 아, 그래서 이제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 주장을 세 하는 가지를 거죠? 다르게 간다는 겁니다. 사실 인정을 하지 마라. 아하. 사과 회견을 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아. 이 세 개입니다. 예. 태블릿 PC 최순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침묵하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끝났습니다. 본인만 끝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몰락하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홍준표 대표라는 분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당권까지 잡으면서 고르민이 연탄가스니 온갖 모멸적인 말을 들으면서 정치 세력으로서 친박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 친윤이라는 정치 세력을 온전시킨 상태로 들고 간다. 그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탄핵을 피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다음 조기 대선 또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해서 만약에 유행이 이렇게 정권이 다시 창출되기라도 하면 포드가 닉슨하고 절연할 수 있습니까? 그 포드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면한 게 닉슨이거든요. 워터게이트로 물러났지만 포드는 닉슨을 사면했다. 그것처럼 다음 대통령을 세워서 본인이 사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가능성을 보고 ABP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당도 절연하기가 쉽지 않죠. 누가 포드로 점지받을지 모르는데 절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유지 기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큰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거 야당이 수레바퀴를 멈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국민의힘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가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그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이제 공수처나 헌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고 법치라든지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를 들어서 이제 현 탄핵 심판의 이제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탄핵 심리 끝에는 결국에는 조기 대선일 텐데 이거를 대통령과 거리는 둬야겠고 강성 지지층을 고려하면 또 이걸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계속 법치라든지 뭐 수사의 공정성 이러한 우회적인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근데 중도층에게는 사실 윤 대통령 지키기로밖에 보여줄 수 없어서 지도부 내에서도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뭐 출당시키는 식의 그 인위적인 절연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영규 기자?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아까 방금 중도층 말씀하셨잖아요. 중도층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껴안아 가야 되는데 이 중도층을 껴안으려면 이른바 우리의 그 집토끼 중에서도 또 극단적인 정치 주장을 하는 세력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정치적인 환경인데 그거를 아무도 끊어내기를 쉽게 하지를 못하는 게 특히 국민의힘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이라는 것이 혹시 이들이 보기에는 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보다 더 작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국민의힘의 고민은 그거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자릿수 초접전이 예상이 되기도 해요. 1대1 대결을 한다면. 그래서 이준석과 연대해서 보수표 분산을 막아야 된다. 이준석과 손잡으면 전통 지지층 떠난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겠죠. 지금 뭐 최근에 조사는 지지율이 형편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최근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하고 싸우지만 않았어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5, 6% 나오다가 뭐 대선 국면이 되면 뭐 10%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허은하 대표하고 싸울 급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가 있는데 허은하 대표하고 쓸데없이 저렇게 싸워서 스스로 자멸을 해버렸다. 제가 뭐 이 개혁신당의 뭐 몇몇 관계자들 들어보니까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당의 재정 형편이. 그래서 당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돈이 없으면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당직자 간에 다툼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없는 이준석 대표가 과연 대선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어서 지금 여권이 분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 박근혜 학습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이후에 대선에서 당시에 여권이 분열해서 자멸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41%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머지 60 몇 프로 표가 있었는데 그때 여권이 분열함으로써 문 대통령한테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트를 꺼내서 볼 것이다. 분열하지 않으면 이긴다. 결국에는 아주 합쳐서 단결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 있는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여권이 아마 대선 경쟁에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으로 탑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은지 기자는 어떻게 봐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좀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에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토론하자고 그랬죠. 네,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것만 보아도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탑승을 하기보다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는 믿는 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제 허은하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내홍, 그것 때문에 이제 리더십의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 보수 중도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는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금 당선 가능성을 보면 당연히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하지만 그 출마 가능성을 보면 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개혁신당 뭐 이렇게 의원 만나보고 이게 뭐 천하람 원내대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당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대선 때 대선 후보를 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제 만 40세 됐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그 현재 자격이 생겼고, 그렇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탑승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대선 후보를 냈을 경우에 지금 어차피 대선이 굉장히 초박빙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변수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0.73% 차이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그 표차가. 근데 심상정이 이제 1% 좀 넘게 득표를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심상정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어요. 이준석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게 굉장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전통 지지층에 끼치는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주저앉히거나 뭐 연대를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진영도 이미 있어요. 예. 아까 우리 이은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세훈 시장에게 줄을 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준석 대표를 가장 데미지 적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 4.7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좀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데미지 적게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전혀 없는,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찬반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쪽하고 이제 또 당 그 친윤계하고 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뭐 심리적 분단 상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탄핵 과정에서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지금 그것 갖고 다툴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이 뛰쳐나가고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만 남아서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다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여권은 단일 대우로 갈 것이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단독 출마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접근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단일 대우로 가서 대권을 아마 대선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구심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우리 최경철 기자 얘기 들으면 여권이 뭐 이길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요? 단일 대우로 간다고 뭐.
근데 저도 단일 대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되면 단일 대우는 어려워질 겁니다. 현재 친한계 의원들이 불과 16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그 외에 친윤계 의원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